자, 여러분, 역대 최고의 투자자를 한 명만 꼽으라면 바로 스탠리 드러켄밀러.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요즘 시장은 온통 AI 이야기뿐이잖아요. 그래서 AI 다음은 뭘까? 다들 좀 혼란스러워하는데요. 바로 이 전설적인 투자자의 최근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의 선택을 분석하다가 제가 정말 소름이 쫙 돋는 지점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왜 전설인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무려 30년 동안 그것도 운용하는 돈이 계속 커지는 와중에도 연평균 30%라는 이건 정말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근데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단 한 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이유, 바로 이 압도적인 실적 때문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모두가 너무나도 명백한 기술주, 특히 AI에만 집중할 때 드러켄밀러 같은 거장은 과연 어디에 돈을 넣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그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파헤쳐보면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통찰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의 포트폴리오에 담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4분기에 그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금융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 XLF였습니다. 요즘같이 기술주 열풍이 부는 시장 분위기를 생각하면 진짜 의외의 선택이죠. 아니, AI가 아니라 금융주라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럼 이 XLF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금융 대기업들이 가득합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JP 모건,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회사들이죠. 여기서 잠깐 버크셔 해서웨이가 왜 금융주냐고요? 이 회사의 근본이 보험업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상대적으로 주목도 못 받던 이 지루해 보이는 은행이랑 보험사에 자기의 가장 큰 베팅을 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번 분석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의 베팅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은행들이 평소에 어떻게 돈을 버는지, 특히 어떤 경제 상황에서 수익이 폭발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은행의 수익 엔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 개념은 바로 수익률 곡선 스티프닝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드릴게요. 그냥 장기 금리는 높은데 단기 금리는 낮은 상황, 이걸 뜻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은행한테는 거의 완벽한 환경, 최고의 환경인 겁니다. 은행의 사업 모델은 이 3단계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1단계, 중앙은행이 정하는 싼 이자, 그러니까 낮은 단기 금리로 돈을 빌려와요. 이건 비용이죠. 2단계, 그 돈으로 우리한테 주택담보대출처럼 비싼 이자, 즉 높은 장기 금리로 빌려줍니다. 이건 매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 둘 사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은행의 이익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 차이를 그림으로 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처럼 장기, 단기 금리가 거의 붙어 있으면 은행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오른쪽처럼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이건 그냥 돈 복사가 되는 거죠. 드러켄밀러는 바로 이 오른쪽 시나리오가 곧 올 거라고 보고 여기에 베팅을 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딱 들어맞는지, 제가 왜 소름 돋는다고 표현했는지 그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보여드릴게요. 이 경제 이론과 드러켄밀러의 거대한 베팅을 연결하는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케빈 워시입니다. 이 인물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이 케빈 워시가 누구냐면요. 그냥 평범한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드러켄밀러의 아주 가까운 친구, 그러니까 절친이고요. 전 연준 이사였고 심지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아주 막강한 인물입니다. 둘의 관계가 이번 투자의 핵심 열쇠예요. 케빈 워시가 주장하는 통화정책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즉 단기금리는 낮추더라도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 QT는 계속해서 장기금리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자, 어떠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은행 수익의 가장 이상적인 환경, 즉 수익률 곡선 스티프닝을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드로켄 밀러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앞으로 펼칠 가능성 있는 경제 정책에 정확히 들어맞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포지션에 어마어마한 돈을 베팅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을 넘어서 정보와 인맥이 결합된 정말 고차원적인 투자 플레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순간인 거죠. 그럼 그의 금융주 베팅이 그냥 단독적인 움직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다른 주요 포트폴리오 조정을 보면 이 모든 게 하나의 일관된 전략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볼게요. S&P 500 지수는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불리는 소수의 거대 기술주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잖아요. 드러켄 밀러는 이런 쏠림 현상이 좀 위험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 번째로 큰 매수가 바로 동일가중 S&P 500 ETF, RSP였습니다. 이건 특정 종목이 아무리 커도 상관없이 500개 기업에 모두 0.2%씩 똑같이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소수 기술주에 대한 과도한 집중에서 벗어나서 위험을 분산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 외의 움직임들도 다 일관성이 있어요. 브라질 ETF를 사면서 신흥시장과 약달러에 베팅했고요. 빅테크 전반에 대한 투자는 줄이면서도 AI 경쟁의 최종 승자는 결국 구글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는지 오히려 구글 비중은 늘렸습니다. 반면에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제약주나 이미 많이 오른 TSMC는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고 위험을 관리했죠. 자, 그렇다면 스탠리 드러켄 밀러의 이런 움직임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그의 전략을 몇 가지 핵심 원칙으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의 투자 전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첫째, 모두가 한 곳만 볼 때 과감히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것. 둘째, 개별 종목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큰 그림을 읽어야 한다는 것. 셋째, 높은 확신을 가진 핵심 베팅에 집중하되 결코 한 바구니에 모든 걸 담지는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최고의 정보가 데이터가 아닌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쩌면 다음 거대한 부의 기회는 화려한 신기술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본질과 정책 결정자들의 의도를 꿰뚫어보는 가장 근본적인 통찰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스탠리 드러켄 밀러의 베팅은 우리에게 바로 이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